상조회비 있었나요? 상조회비 등록할 때 근데 상조회비 있었네. 네, 넣어야죠. 죄송합니다. 상조회비를 왼쪽만 보다 보니까 못 봤네요. 죄송한데 저기 상조회비가 빠졌어요. 네, 그냥 안 넣어도 지장은 없는데 시험 때는 당연히 넣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빼먹었을 경우에는 그냥 추가로 지금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당공제 다시 눌러주세요. 죄송합니다. 깜빡하고 상조회비를 빼먹었어요. 여기 수당공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공제등록 눌러주세요. 무슨 등록 눌러주세요? 공제등록. 그리고 빼먹었을 때는 나중에 추가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 무슨 앱이요? 상조회비 치세요. 그래서 상조회비 중요한데 깜빡했네요. 상조회비 띄는 회사들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개인 보고 내라 그러면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러니까 아예 월급 줄 때 띄고 받아버립니다. 대부분 회사가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안 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준다 그러면 잽싸게 갖고 가고 꼭 그런 사람들이 상조회에서 뭐 준다 그러면 잽싸게 갖고 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선 F2 누르세요. 거기 보시면 기타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요? 기타. 이렇게 혹시 빼먹었을 때에는 추가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뭐 금액 넣는 거에 어렵지 않으니까 금액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있어요. 어떨 때가 있냐면 간혹가다 한 번씩 잘못 넣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잘못 넣은 거 삭제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금액이 있으면 삭제가 안 돼요. 그래서 금액을 넣었으면은 꼭 그 금액을 뭐 해주세요? 삭제하고 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프로그램 자체가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은 삭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박재동 씨는 상조회비 얼마예요? 3만원.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박미화 씨는 상조회비 얼마예요? 만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뭐 등록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죠. 매달 빼는 거죠. 근데 다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한 달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세요. 이런 거는 7, 8, 9 이거 다 써야 되는 거. 원래는 다 써야죠. 근데 지금은 그냥 하나만 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뭐 그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깜빡하고 빼먹었네요. 그거는 그 정도로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저기 637페이지. 몇 페이지로 오세요? 637페이지. 그리고 여기 누르세요. 원천징수. 원천징수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 월 거 할 거예요? 8월 거 할 거예요. 몇 월 거요? 8월 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다가만 8월 치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분이 수업 시간에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티 납니다. 나머지는 엔터 치면 자동으로 다 8월 들어가요. 근데 꼭 보면 어디에서 딴 걸 본 건지 수업 시간에 안 들은 건지 이거 알아보면은 꼭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도 8월, 여기도 8월, 8월을 다 뭐 하고 있어요? 치고 있어. 보고 있으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시키는 것만 하세요. 다른 사람 거 듣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두 명 거 중에 편한 걸 쓰면 되는데 왜 꼭 불편한 걸 따라하는지 난 참 그거 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가요. 딴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중에 편한 거 있으면 못 쓰는 게 맞는 거예요. 편한 거 쓰는 게 맞는 건데 꼭 본인 자체가 불편한 걸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더 편한가 봐요. 하나씩 치는 게.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보세요. 637페이지 보시면 아까 7월에 미완급한 거 얼마 있었대요? 예, 10만원 있었대요. 그거 넣는 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12번에 뭐라고 있죠? 예, 전월 미완급 있어요. 거기에다 얼마 치세요? 예, 치면 끝. 딱 요 정도 수준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시냐면은 쭉 넘어오셔서 저기 644페이지로 오세요. 그리고 얘는 종료시키세요. 그래서 몇 페이지로 오시라고요? 644페이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렵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렵게 안 나오니까 그건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지분부터 할 거는 뭐예요? 연말정산 할 겁니다. 일단 644페이지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거기 보시면 중도퇴사자라고 있어요. 무슨 퇴사자? 예, 중도퇴사자 뭐죠? 예, 그만두신 분이에요. 우리 그만둔다 안 둔다? 그만둔다. 지금부터 HRDS이 주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바쁜 현대인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그림자, 우리 그만두시는 직장 내 분이 괴롭힘 편을 다 전해드립니다. 며칠 날 그만둘 거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정해놓진 않잖아요. 혼잡한 네, 출퇴근 시간과 중가운데 쌓여가는 뭐할수 과도한 있죠? 업무, 그만둘 수 회식과 있습니다. 야근, 그래서 행사, 일단 각종 교육까지 중도 퇴사자 나오면 직장인들의 요거는 하루는 매우 짧기만 순서가 좀 합니다. 중요해요. 출근부터 뭐가 퇴근까지 중요하냐면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첫 일터. 번째로 그런데 사원 그곳에는 등록을 가요. 직장인들을 향한 또 하나의 어두운 어디로요? 그림자가 드리워져 사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장 내 사원 등록 괴롭힘입니다. 가셔서 무슨 작업을 직장 해야 내 되냐면 괴롭힘이 심각한 이걸 해야 이유는 돼요. 퇴사일 하루 중 가장 오랜 인정을 시간을 해야 돼요. 함께하는 동료들이 곧 가해자이며 이들은 왜냐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퇴사일 관계 인정을 우위를 해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프로그램에서 고통을 어떻게 주고 있기 받아들이죠? 때문입니다. 이 이렇듯 사람 직장 내 뭐했다? 괴롭힘이 그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그래서 2019년 7월 퇴사일을 직장 내 괴롭힘 첫 번째로 금지법이 넣어주셔야 시행됐습니다. 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직장 내 하셔야 괴롭힘은 되는 게 여전히 우리 곁을 그만뒀다 맴돌고 그래서 있습니다. 월급 안 주나요? 월급 줘야 되죠. 그래서 급여 자료 뭐 하셔야 돼요? 입력을 하셔야 돼요. 취재가 시작되자 전국의 여러 사업장으로부터 괴롭힘에 대한 다양한 사연이 급여 접수됐습니다. 자료 입력을 하시고 김모 씨는 그다음에 국내 유명회사 마지막으로 CEO의 뭐예요? 운전기사입니다. 연말정산하시고. 모 회장은 언론과 같은 공개된 자리에서는 온화한 이미지를 연출했으나 그다음에 평소 네 사적인 번째로 자리에서는 원천 거친 징수, 폭언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행 상황 신고서까지.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언제나 제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언과 욕설을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꾹 참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회장은 김 기사에게 욕을 하다가 운전 중인 김 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마구 가격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장은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하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이에 김모 씨는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회장의 행동은 온화라는 지위를 이용하였고 업무상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했으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명백하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폭행, 형법상 폭행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주겠지. 그딴 거는 없어요. 좋은 사람은 주지 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죠? 안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러면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또 다른 진짜 피해자의 고통받아요. 제보입니다. 박 씨는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 당연히 병원의 나만 근로자입니다. 아니면 되는데 복직 그게 전에는 나일 수도 있어요. 수납 창고에서 수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런데 그게 복직 제일 후에 문제예요. 박 씨의 자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도 퇴사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후에 병원에서는 오세요. 제가 출산 전에 하고 있던 업무가 아닌 신입 직원이 할 만한 간단한 서류 정리만 시켰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사원 등록으로 오시고요. 그뿐만이 그다음에 아닙니다. 누가 퇴사하셨다고요? 병원 임원의 지시로 병원 사람들은 여기 집단적으로 밑에 보시면 박 씨를 따돌리기 16번에 시작했습니다. 퇴사 연월일이라고 이런 생활이 있어요. 오래되자 박 씨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뭐라고 있어요? 결국은 퇴사를 퇴사? 결정했습니다. 연월. 병원 임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이분 뭐 따돌림을 하셔야 지시하는 된다? 행위를 했고, 그만 육아휴직 두셔야 후 복직한 된다. 직원을 그래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거기에다가 보조 업무만 날짜 지시하는 등 치세요. 업무상 불필요한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는 그러면 극심한 몇 월 정신적 며칠 날 스트레스로 인한 그만두셨죠? 우울증을 10월 앓았고 30일. 결국 퇴사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이는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됩니다. 차마 다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취재가 시작되자 쏟아져 나온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례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 이렇게 속에서도 치시면 참거나 침묵할 프로그램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위에 앞선 뭐라고 사례들과 써요? 같이 대부분의 가해자가 직장인들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 기업의 나오십니까? 대표 또는 우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그다음에 때문입니다. 통계도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리고 직장 이제 내 괴롭힘은 프로그램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뿐만 박재동 아니라 씨는 뭐한 사람이 기업과 되는 사회적 거예요? 측면으로도 여러 가지 나간 문제점을 사람이 야기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만두신 분이 방치할수록 되는 손해인 거예요. 직장 내 일단 첫 괴롭힘을 번째로. 둘러싼 여러 문제점으로 비용적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먼저 사안에 그만뒀어도 따라 뭐 근로기준법 줘야 등의 된다. 노동관계법 월급은 위반, 줘야 된다. 민사상 그래서 손해배상 지금부터 책임 등 10월 달 법적 거 분쟁 비용을 월급 발생시키고 주기로 있으며 갈 겁니다. 손해비용 발생 여기로 측면에서는 오세요. 피해자의 결근과 피해자입니다. 근무태도 불성실 등에 따른 근로시간 손실분, 대체 인력, 괴롭힘 조사 비용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한 건으로 약 1,550만 원의 손해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이 늘어나고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 생산성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이 잦은 사업장으로 주목받을 경우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31일을 치세요. 10월 31일. 방치할수록 손해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이자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인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노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뭐 누르세요? 얘 누르세요. 네, 무엇보다 저는 가장 먼저 배려의 의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에 맞게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 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배가 아니고 10배가 말이 안 배려 의무를 되죠. 다하지 않은 몇 대표에게는 배였던 거예요, 직장 내 원래는? 괴롭힘 100% 발생 였던 시 거예요? 손해배상 근데 책임이 거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는 10배로 근로자를 나왔던 직장 내 거예요.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앞에 또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맞나요? 예방 대책 또는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하고 작성 및 변경한 취업규칙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따른 예방 및 발생 시의 조치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반영해 작성 및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취업규칙 규정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금지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한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의 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 유형을 충분히 분명하게 규정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 절차 등 기존의 고충 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뭐요? 추가 자료 그렇군요. 입력이라고 마지막으로 찾으셨나요? 많은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네, 눌러주세요. 잊지 말아야 할 점을 당부해 주시고 오늘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내 직장 내 괴롭힘, 누구보다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시키겠다는 선언문을 통해 의지를 세워주는 것이 첫걸음이자 그다음에 여기 최고의 눌러주세요. 예방책이 아닐까 중도. 생각합니다. 기업의 문화는 곧 경영자가 중도 선두에 나갈 누르시면 수밖에 누구 없으니까요. 나오죠? 박재동 씨 많은 나옵니다. 직장인들에게 드리워진 그래서 그림자는 배려라는 중도는 빛으로 말 그대로 감싸 안아야 중간에 합니다. 뭐 하신 거예요? 참아라. 숨겨라. 그만두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다. 여기에서 직장 내 등록을 괴롭힘.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할게요. 거기 밑에 보세요. 644페이지 밑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외우라 그랬었죠. 보험료는 나이 뭐요? 동그람. 소득 뭐요? 동그람. 외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학습 목표 1. 그다음에 직장 내 여기는 괴롭힘 관련 법규를 알 수 있다. 나이 X, 소득도 X.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이는 X고 직장 내 소득은 괴롭힘 뭐라고요? 교육의 근거가 되는 동그라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일단 요게 직장 먼저 내 괴롭힘을 기억이 나셔야 돼요. 법으로 금지하되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취업 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의 구축을 유도하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제재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진 않으나 취업 규칙 필수 규제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조항은 거기 하나씩 사용자 및 할게요. 근로자는 제일 직장에서의 먼저 뭐 지위나 있죠? 관계 등의 필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신용카드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X 소득 동그라미 직장 내 그다음에 괴롭힘이 중요한 것 발생할 중에 경우 하나가 이번 사용자의 거는 조치 무조건 의무에 안 대한 돼요. 근로기준법의 조항은 형제자매 거는 직장 내 뭘 썼든 괴롭힘의 안 발생 돼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다음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게 경우 중요해요. 해당 피해 영이. 근로자에 대한 근무 장소의 변경 및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그 하고 이름의 카드가 이 경우 사용자는 여기에 피해 근로자의 해당되는 의사에 일을 봐야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걸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조사 신용카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안 발생 되는 게 사실이 되게 확인된 많아요. 경우 근데 그거를 피해 근로자의 다 요청에 외울 수는 따라 없어요. 근무 장소의 문제 풀면서 변경 및 배치 전환, 요거 안 되는구나. 유급 휴가 명령 그런 등의 거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하나씩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 되는 게 너무 뭐해서요? 많아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그래서 확인한 사용자는 앞에 지체 없이 보시면은요. 행위자의 대한 징계 및 안 되는 근무 것 장소 중에 변경 대표적인 등의 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세금낸 거 하며 안 돼요.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세금 안 조치를 되고, 하기 전에 해당 조치에 대한 그다음에 피해 근로자의 저거 의견을 뭐냐. 들어야 하고 저거 중고 자동차는 몇 프로 돼요? 10% 돼요. 그다음에 통행료도 안 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그다음에 괴롭힘 아파트 발생 관리비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이런 거 및 당연히 피해 근로자 안 돼요. 등에게 해고나 그 그다음에 밖에 외국에서 쓴 불리한 것도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현금 서비스 당연히 안 되고 되게 많아요. 안 되는 건. 근로기준법에서 이런 것들은 제시한 직장 내 문제 괴롭힘 풀면서 예방 및 하나씩 발생 시 늘리는 수밖에 조치 사항에 대한 취업 왜냐면 규칙 필수 규제 되는 게 훨씬 사항은 더 많긴 한데 상시 근로자가 10명 시험이니까 이상인 안 되는 사업장의 것도 줘요, 안 사용자는 줘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에 관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신고 및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참고를 조치를 좀 할 경우 해주세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거기 지금 3년 세 이하의 개 있죠? 징역 또는 3천만 원 있어요. 이하의 벌금형에 세 개. 처해지며 1분 드릴 테니까 본인이 봤을 때 입력해도 될 것 같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그라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입력하면 인한 안될것 정신적 같아. 스트레스가 그러면 뭐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X. 질병을 한번 해보세요.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의 책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도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아니죠. 아무 말 없으면 직장 내 그 사람 괴롭힘과 카드예요. 직장 내 성희롱의 거기에 구분에서 누구 직장 내 카드라는 얘기 괴롭힘은 없으면 무조건 사용자 거기에 또는 나오는 근로자가 사람 직장에서의 지위 및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그래서 같이 근로자가 보시면 직장 내의 지위를 본인 거는 이용하거나 당연히 돼요, 업무와 안 돼요? 관련하여 돼요. 다른 근로자에게 왜냐면 성적 언동 본인은 등으로 나이도 성적 굴욕감 신경 쓰는 거 또는 아닙니다. 혐오감을 왜냐면 느끼게 내과는 하거나 거기 때문에 성적 언동 내과는 나이 또는 소득 그 밖의 요구 등에 상관없어요.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두 번째, 고용상의 본인 불이익을 거 주는 된다, 안 행위를 된다? 말합니다. 된다. 처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에 있어 사업주가 내 성희롱을 형제자매, 했거나 배우자의 사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형제자매.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쨌든 성적 배우자의 언동이 형제자매도 문제가 된 돼요, 안 사안이라면 돼요? 남녀고용평등법을 우선적으로 그래서 적용하며 두 개만 되는 성희롱은 거예요. 성적인 의미가 여기 담긴 위에 언동이 보시면 수반돼야 신용카드 하므로 있어요. 여성 비하 또는 신용카드. 성역할 강요 등의 젠더 괴롭힘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지만 경우에 그다음에 따라 제일 직장 내 처음에 괴롭힘에는 직불 해당될 카드입니다. 수 있습니다. 여기 직불 선불 있죠? 예. 여기에다가 얼마 치세요?
200. 사업장에서의 문제행위 판단 및 처리에 있어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경우 성희롱 판례 등을 참고하며 문제 해결 및 처리 절차가 양 법률에서 유사하게 규정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처리 절차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번 정도 부분 점수 몇 점입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학습 목표 2. 대부분 어떻게 해주냐면 직장 내 괴롭힘에 여기 대해 신용카드 판단할 몇 수 개 있죠? 있다. 3개 있죠? 예, 3개 중에서 우리 지금 몇 개 넣었죠? 예, 이거 넣은 게 맞으면 직장 내 몇 점, 괴롭힘이란 이런 식으로 줘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우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다음 이용하여 주에 이제 부가가치세 업무상 적정 범위를 신고가 넘어 있거든요. 신체적 및 그러면 정신적 고통을 매출 주거나 담아주면 근무 몇 점,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점수를 좀 많이 주더라고요.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직장 내 지금 괴롭힘 저번에 판단의 세 가지 그 요소는 오픈이 행위자와 안 행위 요건, 그래서 행위 그거 장소이고 제가 그중 예측해서 행위자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그다음에 경우와 보험료.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보세요. 경우가 있고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고 모두 봐야 돼요. 소득도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을 위한 행위 요건은 나이가 20살 직장에서의 넘으면 지위 된다, 안 또는 된다? 관계 등의 안 된다. 우위를 이용한 행위, 그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보장성만 넘는 돼요. 행위, 그래서 신체적 보장성 또는 보험만 정신적 가능하고요.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이며 그다음에 또 보실 직장 내 게 괴롭힘 저거. 판단을 위한 행위 장소는 피보험자가 외근 및 중요합니다. 출장지 등 업무 수행이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누구 곳, 보험이냐. 회식이나 그 기업 보험을 행사 받는 현장, 사람의 사적인 공간, 나이하고 뭐를 봐야 사내 돼요? 메신저나 소득을 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이 그거 해당됩니다. 참고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 중 행위자에 대하여 직장인이 꼽은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나 경영진의 상급자가 42%로 가장 많았고 임원 및 경영진이 35.6%로 뒤를 이었으며 특별히 누구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18%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동료 직원이 계약자는 15.7%를 나중에 차지했으며 보험 받을 때 얘기고, 고객 또는 거래처 지금 직원인 그런 거 경우가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10.1%를 차지했습니다. 계약자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시험 보실 때는.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거기 사용자란 보험료에 보시면 사업주 또는 본인 자동차 사업 경영 보험료 담당자와 될까요? 안 근로자에 될까요? 관한 사항에 돼요. 대하여 네. 사업주를 위해 됩니다. 행위하는 자를 그래서 말하며 결론은 되니까 여기로 오세요. 여기 보시면은 사업 경영 담당자는 연말, 그 사업주가 연말정산 아니면서 임명이라고 사업 있어요. 경영 일반을 책임지는 뭐라고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뭐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지금 근로자에 본인 관한 거죠. 사항에 대하여 여기 사업주를 본인 위해 수익 행위하는 하시고 자는 사업주 박재동이 또는 본인이에요. 사업 경영 담당자로부터 여기 밑에 권한을 보면은 위임받아 일반 자신의 책임 아래 보장성이라고 근로자 있다, 채용 및 해고 없다? 등의 인사처분을 네, 할 수 거기에서 있고 더블 클릭.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결정 또는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러면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 파견 여기가 근로자를 얼마 사용하는 나오죠?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파견 사업주 및 사용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라 볼 수 있으므로 사용 사업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홈택스 가시면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인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접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그래서 입력하는 날은 두 군데가 있어요. 국세청란이 있고 기타란이 있는데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간에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의 조치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고 그리고 사용사업장에서의 근로 제공 중 발생한 사안인 만큼 사용사업장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그래서 확인 작업해요. 그다음에 의료 괴롭힘 행위자가 파견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 사업주에게는 파견 근로자 징계 등의 인사권이 없으므로 파견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이건 하며 안 돼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 원하청 근로자 간에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르므로
원청 소속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원청 사업주는 취업 규칙을 규정할 때 소속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 상대를 불문하고 해당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천만 원 이하고 얼마 한도 200만 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중 행위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 등 3개의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요건 중 우위성은 괴롭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하고 지위의 우위는 괴롭힘 행위자가 지위 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위 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나 직급 체계상의 지위를 이용한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배우자 라식은 될까요? 안 될까요? 관계의 우위는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되고 우위성의 이용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종료하시고 여기 위에 보면 무슨 비라고 있어요? 관계의 우위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은 개인 대 집단의 수적 측면과 정규직 여부, 감사 및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연령이나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의 인적 속성, 근속연수나 전문 지식 등의 업무 역량, 노조 및 직장 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등이 있으며 관계의 우위성은 특정 요소에 대한 사업 장래의 통상적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상대적 우위성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없죠? 패스. 그 다음에 건수도 있어요? 없어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의 행위 요건은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와 관련 있는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어야 하며 업무 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 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 관련성에서의 인정이 가능하고 실손 받은 거 있으면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금액하고 실손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려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문제된 행위를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300만 원다 업무상 쓰면 필요성은 계산은 누가 인정돼도 한다고요? 사회 통념상의 행위 컴퓨터가 양상이 알아서 하는 적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산까지 들어가면 외울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옛날에 수기 시절에는 업무상 계산까지 적정 할거 범위를 알아야 넘은 되는데 것으로 지금은 인정되는 그냥 통으로 행위의 예시는 넣어주면 계산은 폭행 및 누가 협박 하세요? 행위의 경우 컴퓨터가 신체에 알아서 다 직접 폭력을 하십니다.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접 또는 간접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과 협박 행위는 그 다음에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어디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얘네는 인정이 끝났어요. 가능하며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여기 밑에 있어요. 산후조리원은 7천만 원. 폭언이나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의 경우 200.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은 인격권을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적용무 지시의 경우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 가능한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그래서 돈 벌면 안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 초등학생인데 집단 따돌림, 메시지인지 막 몇천만 업무 원씩 수행 벌어요. 과정에서의 그러면 의도적인 된다, 무시나 안 된다? 배제는 안 된다.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하여 지시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업무 부여의 경우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얼마요? 30만 원.
그다음에 외국 교육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는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및 사내 인트라넷 접속 차단 등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 가능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비품 제공을 못할 사정이 있거나 일시적인 경영 악화 등의 원인이 있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금 영수증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는 되거든요. 교육비 공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요건은 화장실 앞 근무 지시 등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와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어도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 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진 경우가 해당됩니다. 방과후 수업도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 방과후 수업도 하나의 교육으로 봐요, 안 봐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중 괴롭힘 행위 발생 장소로 인정될 수 있는 곳은 외근 및 출장지 등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과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사적인 공간,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 등입니다. 항상.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시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이남이. 여기 이남이 누르시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기 보시면 인정되려면 교육비라고 있어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된 행위를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여기로 피해자의 와주세요. 근무 환경 연말정산. 악화라는 실질적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보시면 여기 교육비라고 있어요, 없어요? 직장 내 있어요. 구성원끼리 여기 오셔서 사적인 더블 볼일을 보던 중 갈등이 더블 클릭 언제 발생했다면 하냐고 직장 내 괴롭힘을 물어보시는데요. 요렇게 그리고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교육비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등학교잖아요. 갈등 당사자들이 여기에다 자율적으로 넣는 거예요. 해결하도록 어디에다가요?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사원 김 대리님과 식사 자리 마련했어요. 대리님이 많이 미안해하고 계세요. 같이 근무하는 잠시만요. 입장인데 얘는 지금- 대화로 푸세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죄송합니다. 여기가 맞아요. 부양가족으로 오세요. 네. 여기가 맞아요. 제가 위치를 잘못 클릭해서 그래요. 잠시만요. 아, 여기에다가 지금 얼마죠? 50만 원이죠. 네. 50만 원 치시고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어 버려 갖고 여기 밑에 보시면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초중고. 그래서 여기에다 몇 번 치세요? 2번 치세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금액 치고 여기에다가 요 밑에 나와요. 그래서 취약전화동은 1번, 초중고는 2번, 대학생은 3번, 본인은 몇 번이요? 4번.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갖고 완전히 바뀌진 않았는데 앞에 버전하고 살짝 모양이 바뀌었어요. 또 시험에서는 이 버전으로 나와요. 네,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연말정산이 이제 작년 버전. 네, 올해부터는 여기였어요. 네. 계속 바뀌어요. 네,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저도 궁금해요. 아주 그냥 헷갈려 죽겠어요. 아, 여기 보세요. 네. 신용카드 이중공제 3가지 있어요. 네. 신용카드하고 뭐요? 의료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교복구입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뭐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이럴 경우에는 양쪽에다 다 넣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아니면은 한쪽에다만 넣는 거예요. 양쪽에다 다 넣으면 틀립니다. 요거 3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몇 개만 돼요?
하나만 돼요. 네, 이중공제는 2번 빼준다. 그래서 병원 가시면 뭘로 긁으세요? 신용카드로. 뭐 교복 살 일은 없겠지만 교복 살 때도 신용카드로.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 학원비 낼 때에도 뭘로 내세요? 신용카드로. 그 다음에 신용카드랑 저거랑 같은 말이에요. 무슨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받으셔도 이중공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하러 갈 거예요. 퇴직연금은 여기 눌러주세요. 연금 저축 등 1. 여기 위에 보면 연금 저축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에 퇴직연금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퇴직연금 몇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그래서 1번 치세요. 그 다음에 코드 나오면 모르겠다. 뭐야? F2. 무슨 은행? 국민은행. 그래서 국민이라고 치면 국민은행 나와요. 그래서 국민은행 하시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 치실 때 123-456 꼭 다시 쳐주셔야 돼요. 계좌번호하고 카드번호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납입금액 얼마요? 60. 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부금 하러 갈 거예요. 무슨 자금이요? 정치자금. 근데 앞에 보세요. 기부금은 나이 상관없고요. 돈 버냐만 보면 돼요.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은 누구만 가는? 본인이야. 나머지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정답입니다. 나오면은요,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 내 누구라고 괴롭힘 발생 사실 생각하시라고요? 친하게 지내는 부하 직원에게 정답입니다.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것도 보시면 그 다음에 국가 관련된 거는 특례기부금이라고 누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종교단체 있고 종교단체 외. 그래서 총 기부금은 4가지예요. 저희 시험에 나오는 건 정치자금, 특례기부금, 종교단체, 종교단체 외.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저분. 종친회, 동창회, 노인정. 여기는 기부금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친목단체라. 특례 기부금이 법정 기부금인 거예요? 네, 지금 법정 기부금이라 그러면 안 돼요. 아, 저희 명칭 네, 명칭으로 바뀐 거예요. 올해부터. 그래서 특례기부금.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기부금에 가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뜨잖아요. 특례기부금. 가끔 저 기존에는 법정 기부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법정이란 말 안 써요. 그리고 종교단체도 이제 일반 기부금으로 바뀌긴 했어요. 명칭. 싫으시대요. 저런 거 쓸데없는 거
저런 건 그냥 냅둬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저런 거 말고 진짜 바꿔야 될 것들 많잖아요. 네, 그딴 건 안 바꾸고 꼭 쓸데없는 것만 바꾸고 진짜 바꿨으면 하는 거 하나 있어요. 모든 정치인들 돈 주지 말자. 네, 월급도 주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정치인들이 없대요. 이렇게 정치인이 되면 뭔가 이렇게 퍼주는 데가 없대요. 대부분 사무실도 안 준대요. 직원은 둘째치고 사무실도 안 준대요. 사무실도 네 돈. 그 다음에 필요한 직원도 누구 돈이요? 네 돈. 예, 그런 나라들이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주다 못해 퍼주잖아요. 예, 좋은 나라죠, 대한민국.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기부금. 기부금 오시고 아무 말 없으면 본인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본인 거. 모르겠으면 뭐요? F2. 그러면 거기에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쭉 나와요. 박재동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유형이라고 나와요. 모르겠으면 뭐요? F2.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넣고 있죠? 정치자금 기부금 엔터. 금전이에요? 현물이에요? 금전이에요. 돈으로 주는 거 우리 금전이라고 합니다. 몇 번이요? 1번. 상호 알아요? 몰라요. 패스. 패스. 건수도 몰라요. 패스. 네. 기부 얼마 했죠? 네, 50만. 끝. 그러니까 입력은 어렵지 않아요. 입력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가 어려울 거냐면은 이거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리고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올해부터 생긴 건데 여기 눌러주세요. 기부금 조정. 여기 기부금 뭐요? 조정. 그 다음에 여기 꼭 눌러주셔야 돼요. 공제금액 계산. 이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제금액 계산 누르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일단 순서는 이거예요. 여기에다 넣고 기부금 조정 오셔서 공제금액 계산 누르시고 공제금액 계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불러오기 예. 그 다음에 공제금액 뭐요? 반영 또 예.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뭐요? 종료. 이게 뭐냐면 컴퓨터한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예, 우린 금액 넣었으니까 계산은 누가 해주는 거라고요? 컴퓨터가. 그래서 여기 50만원 냈잖아요. 15만 909원만큼 공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종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계속 할 때마다 설명드릴 건데 여기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입력.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이게 뭐냐면은요. 아까 우리 여기 들어가서 넣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눌러주면 여기로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마지막에 눌러주시는 거예요. 입력 다 하고 여기 연말정산 오셔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여기에 넣었었던 금액이 계산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요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끝. 요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올해 시험부터 부양가족에다 넣고, 근데 원래 부양가족에다 넣는 게 전산세무 1급이에요. 원래는. 네. 근데 이제 전산세무 1급에 하던 거를 이제 세무 2급에다가 접목시켜 버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아까 제가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뭐 하나 남았죠? 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하러 갈 겁니다. 요거 나오세요. 예, 나오시고 여기 들어오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분 몇 월 달에 그만두셨죠?
예, 그래서 10월 치시고 엔터 했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중도퇴사에 떠요, 안 떠요? 그러면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도퇴사에 안 뜬다 그러면은 저거 안 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사원 등록 가서 이 사람을 퇴사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말정산 안 해도 일로 안 넘어와요. 그래서 꼭 두 가지 해주셔야 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번 마이너스 나왔죠? 네, 그러면 이 돈만큼 뭐 해줘야 돼요? 돌려줘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안 돌려주는 회사들도 있다 없다? 있다. 회사가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소득세는 직원이 내는 돈이에요. 그래 마이너스 나왔으면 뭐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근데 안 돌려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직원이 모르니까. 모르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는 게 이번 뭐냐면 시간에는 하나라도 더 알면 퇴직연금에 대해 대박이라도 학습하겠습니다. 네. 몰라서 당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많이 몰라요. 저 이거를 떼주세요 이래야 돼요? 떼주세요가 아니고 원래 연말정산 하면 연말정산 그 관련된 서류 받아야 돼요. 학습 목표 1. 안정된 노후 생활 준비를 계획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냈었던 거보다 돌려받아야 될 게 노후 준비가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대 수명이 기존에 증가하면서 200만 원을 은퇴 후의 냈어. 노후 기간은 계속 200만 원이 길어지고 너무 많이 낸 노후 생활에 대한 그리고 경제적 마이너스 부담은 나오면 늘어나고 뭐 해야 있지만 돼요? 그거만큼 노후 준비는 돌려-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부담 비율 중 본인 부담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후 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6년, 예상 은퇴 연령은 52세로 노후 대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중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비율은 44.7%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생활비의 본인 부담률은 61.8%이고 부부 한 쌍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268만 원이며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이고 노인 자살률 역시 1위입니다. 길어지는 노후 기간을 품위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래 생활을 예측하고 현재의 재무 상황을 점검하여 노후 기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며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할 거예요. 노후 준비의 기본 전략으로 퇴직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선진국형 3층 노후보장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개인연금으로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이 몇 분이죠? 1층의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보장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 제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층의 퇴직연금은 하나밖에 못 풀어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보장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과는 자기 친구 간에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노사협의에 의해 그래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가입하는 어떻게 할 제도이며 거냐면 하루에 3층의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기보장으로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끝날 때까지 해도 못 풀어요. 되게 많이 준비해야 자산 및 부채 관리의 일반적 그렇게 원칙은 진행이 될 겁니다. 자산 관리의 시작기는 0세에서 30세에 이르는 시기로 중장기적인 재무 계획 아래 종잣돈 마련에 주력하고 계획